지금 보면은 지정학적 사이클, 원자재 사이클, 또 길게 보면 기술혁신 사이클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평생에 처음 겪는 사이클이다. 그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언제 팔아야 되냐, 사이클의 고점이 어디냐. 악재가 계속 나오는데도 주가가 더 이상 안 떨어져요. 아, 그럼 이게 바닥이다. 그다음에 주가 꼭지는 호재가 분명히 더 좋은 뉴스죠. 삼성전자가 뭘 발표했다, 또 엔비디아한테 무슨 새로운 뭘 납품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주가가 더 이상 안 오를 때 그때가 이제 대충 차익을 실현하고 다른 쪽으로 좀 옮겨가거나 주식시장을 잠깐 떠나 있어야 되는 뭐 그런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M7이 독주하는 시기는 이제 거의 끝나갔다. 이런 순환매 장세가 계속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윤남이라고 하고요. 지금 핀테크 스타트업 코어16의 대표이사입니다. 금융시장 애널리스트로 대략 한 20년 가까이 일을 했고요. 마지막 회사는 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를 마치고 대략 한 3년 전쯤에 스타트업 창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사이클 투자 법칙이라는 이제 책 내셨는데 대표님이 정의하시는 이런 사이클 투자란 뭔지,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사이클에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그 주가 상승을 이번엔 정말 다르다. 그 다음에 많은 그 미국의 이제 마켓 구루들도 저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에 처음 겪는 사이클이다. 그것은 바로 이제 AI 혁명, AI의 기술 혁신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AI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많이 대체하고 그다음에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이잖아요. 이런 기술 혁신의 이제 장기 사이클은 아마 우리가 그 경험했던 거는 1999년, 2000년에 뭐 IT 혁명, 인터넷 혁명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910년대, 20년대, 그러니까 1929년이 주가의 정점이었었고 대공황 직전에 그 버블이 만들어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20년대는 포드 자동차의 컨베이어 벨트 있죠. 그런 어떤 생산성의,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비약적인 생산성들이 나왔고, 또 라디오가 개발됐고, 그다음에 자동차 보급이 됐고, 그러면서 자동차의 할부 금융, 그러니까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기술 혁신과 그다음에 시스템 혁신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 혁신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원자재도 같이 오르잖아요. 귀금속 포함해서. 그래서 그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아마 2000년대, 그러니까 중국이 WTO에 가입을 2001년에 했고 중국이 이제 8% 이상의 고속 성장을 그 하던 때가 거의 2000년대 중반, 2003년서부터 대략 한 2010년, 11년까지인데 그때 이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슈퍼 사이클과 또 지금의 어떤 그 시황하고 맞물려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 미국하고 소련이죠. 미국하고 소련의 어떤 냉전 시대가 1960년대, 70년대, 특히 이제 1960년대는 누가 그 예를 들면 우주에 먼저 이 인간을 보내냐 혹은 기계를 보내냐라는 어떤 그 우주 경쟁의 시대가 활발하던 때예요. 지금도 보면은 어떤 AI 혹은 차세대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 경쟁들, 이것이 뭐 무역 전쟁 혹은 어떤 군사 경쟁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제 기술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과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정학적 사이클, 원자재 사이클, 또 길게 보면 기술혁신 사이클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술 혁신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삼전이랑 하이닉스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되게 고점이잖아요. 막 26만 전자, 150만 닉스까지 얘기가 나왔대요. 이 반도체 투톱의 투자 전략을 조금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좀 겁이 나죠. 네. 근데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 뭐 혼자 오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소외감이 클 텐데 삼성전자의 저점 때는 저 혼자 생각이지만 지난 한 20년 동안에 거의 정확하게 다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쉬운 투자 전략은 뭐냐면 저는 이제 퍼프리미엄이라는 지표로 이제 2000 대략 5년서부터 그 삼성전자의 바닥권을 전망하기 시작했는데요. PR이 높을 때 매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PR이 낮을 때 투자 유망하다 생각하잖아요. 저점 매수라는 게. 근데 삼성전자는 이상하게 저점이 PR이 높을 때 형성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는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져요. 근데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여러 명의 애널리스트들의
그 묶음의 평균은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익 전망을 하향 조정시켜요. 그러니까 주가는 안 빠지고 EPS는 계속 떨어지니까 PR이 높죠. 그리고 주가는 이상하게 반등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애널리스트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익 전망을 못 높여요. 그러면서 이제 고퍼 구간, 저점 구간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반대로 고점 구간은 언제냐면 눈앞에 보이는 이익 전망들이 너무너무 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전망을 공격적으로 상향 조정시킵니다. 그런데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죠. 자연의 섭리상. 주가는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주춤주춤 거려요. 이럴 때 PER이 점점점 낮아져요. 삼성전자 지금 PER 너무 높다. 그 다음에 지금 한 6개월 지나면 더 낮아지겠죠. 그죠? 주가가 아무리 빨리 올라도 이익 전망이 빠르게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주가는 조금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이 계속 공격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면 PER이 계속 툭툭툭 떨어져요. 그럴 때가 이제 고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언제 팔아야 되냐, 고점이 어디냐, 사이클의 고점이 어디냐. 그거는 아마 이 금융시장에 있는 한국하고 또 아무리 그 전문가라는 또 미국의 오래된 그런 대투자자들도 사실은 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이상한 얘기지만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산 정상에 도대체 어떠한 신호들이 있고 증거들이 있을까 뭐 이런 것까지 막 다 조사하고 느끼려고 했었어요. 산 정상에 올라가면 뭐가 보이죠? 시야가 팍 트여 있죠. 그러니까 너무 낙관론이 팽배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그 산 정상들은 뭐 쉼터들이 있어서 좀 평평해요. 근데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뉴스가 나와요. 근데 주가가 안 올라가요. 그냥 평평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주가 저점은 이런 거죠. 악재가 계속 나오는데도 주가가 더 이상 안 떨어져요. 아, 그럼 이게 바닥이다. 그 다음에 주가 꼭지는 호재가 분명히 더 좋은 뉴스죠. 삼성전자가 뭘 발표했다. 또 엔비디아한테 무슨 새로운 뭘 납품하기 시작했다. 뭐 하이닉스를 제쳤다. 뭐 그다음에 이익 전망은 뭐 이제 거의 한 200조까지 갈 것 같은데 뭐 한 200조까지 됐다. 이런 얘기 있는데 주가가 더 이상 안 오를 때 그때가 이제 대충 이제 좀 차익을 실현하고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좀 옮겨가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을 잠깐 뭐 몇 달이라도 떠나 있어야 되는 뭐 그런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뭐 고점에서 물린다 이런 거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사이클의 어떤 막판은 아닌 것 같으니까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상승률이란 면에서. 그러면 이제 묶어서 뭐 반도체 ETF라든지 아니면 지금 어차피 그 정부의 부양 의지가 있으니까 MSCI 코리아 ETF,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것들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쉬운 그런 주식들 묶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반도체랑 AI 쪽에서 시장을 거의 이끌고 왔다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좀 주춤하거나 AI 버블이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제2의 주도주 뭐 로켓이 대기권을 뚫고 갈 때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터뷸런스가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이 뭔가 궤도를 이탈할 때는 그러니까 궤도를 높일 때 뭔가 굉장한 저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AI 거품론도 아마 그런 어떤 터뷸런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그게 언젠지 어떻게 하냐. 물론 아마 많은 전문가들도 몰라요. 시점이 언제고. 그런데 무엇을 관찰해야 될 거냐는 이렇게 미리 집어넣고 관찰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일단 오라클 주가를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라클 주가가 이제 2025년 4월이었죠. 트럼프 이제 관세 충격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그때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오라클 주가가 대략 한 120불 정도 가까이 돼요. 그래서 그 120불 근처로 가면 조금은 경계해야 된다. AI 거품론들이 다시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게 호재가 계속 나오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더라 그러면 조금 쉬어갈 땐가 보다. 이 세상의 그 대장주가 최근 몇 년 동안 뭐였을까요? 그 엔비디아였죠. AI로 가는 길은 무조건 엔비디아를 관통해야 된다는 게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뭐 진폭은 있지만 크게 보면 지금 고점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앞으로 뭐 한 달, 두 달 계속 고점대에 머무르더라 그러면 뭔가 더 이상 더 큰 뉴스가 없다라면 아니면 더 큰 유동성의 공급, 돈의 공급이 없다라면 이제 나머지는 계속 이렇게 레이스를 하면서 고점대에 왔다. 혹은 상당한 수준의 터뷸런스가 맞바람이 불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I 거품론이 이제 중간중간 계속 나올 텐데 왜냐하면 이런 이슈는 한 번에 끝나진 않아요. 한 번에 끝나진 않고
계속 그 주기적으로 AI 거품론이 나올 텐데 그 닷컴 버블의 사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닷컴이라고 붙이면 예전에 다 올랐죠. 그런데 약간 실체가 좀 부실하거나 혹은 현금 흐름이 안 좋은 기업들이 먼저 빠지거나 큰 폭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있는 주식들이 좋고요. 가장 대표적인 현금 흐름이 좋은 주식들은 역시 반도체겠죠. 그래서 뭐 금광을 캐러 가는데 곡괭이랑 삽은 필요하다. 뭐 이런 예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 아이폰하고 스마트폰이 막 나왔을 때 야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대박이다 막 이랬는데 앱을 만드는 회사들은 돈을 못 벌었죠. 지나고 보면. 그러니까 차라리 핸드폰 기계를 만드는 회사들이 삼성이라든지 애플이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하드웨어, 실체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빅테크들의 어떤 AI 거품론, 데이터 센터의 거품론이 있을 때 반도체를 공급하거나 혹은 어떤 그 전력 관련 기기나 전선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실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는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회사가 오히려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전력 관련주들이 앞으로도 더 추가 상승 여력도 있고 그다음에 흔들림도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별 사이클 좀 분석하는 포인트 있을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 그 엔비디아 주가랑 그다음에 오른쪽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아마 그 수천 개 경제 지표 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봐왔던 그다음에 주식시장과 가장 그 유사하거나 주식시장의 모멘텀을 읽을 수 있는 지표라고 꼽는다면 저는 ISM 제조업 지수를 늘 꼽았는데요. 그 대략 한 최근 한 2년 이상 2, 3년 정도 ISM 제조업 지수가 그 50 밑에서 혹은 50 전후로 이렇게 상당히 부진한 그런 어떤 추이를 보였어요. 50이 넘어가면 경기 확장세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50 밑에 ISM 제조업 지수가 있으면 경기 위축세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1월 달에 이제 그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상으로 이제 깜짝 그런 어떤 지표가 나왔잖아요. 좋은 지표가. 자, 그런데 이 ISM 제조업 지수가 부진할 때 과연 시장을 누가 주도했냐? S&P 500도 계속 올랐는데 M7만 독주했어요. 그런데 올해 넘어오면서 시장이 조금 색깔이 바뀌었죠. 오히려 M7이라는 어떤 빅테크들은 주춤주춤 하면서 나머지 그동안 못 올랐던 섹터들이 계속 레이스를 하면서 오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그 섹터 로테이션 순환매 혹은 그 약간 맨 앞단에서 하드웨어가 있는 실제로 돈을 버는 실체 쪽으로 계속 옮겨가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의 전략가들도 이제는 섹터 로테이션이 필요하고 뭐 최근의 상황도 다우는 신고가가 나잖아요. 그죠? 나스닥은 좀 부진하지만 그런 일들이 올해 내내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이제 큰 파동이라는 부분에서 AI 혁신은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파도 타기를 할 텐데 이제 M7이 독주하는 시기는 이제 거의 끝나갔다. 그렇다고 장이 이제 빠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매 장세가 계속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배 만드는데 한 몇 년 걸릴까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걸립니다. 근데 하여간 6개월 만에 배는 못 만들겠죠. 예, 그 얘기는 사이클이 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시기는 전 세계 해운사들이 이제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더를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데 배가 모자라. 운임 가격이 계속 치솟아. 그러면 선주들이 이제 발주를 주죠. 배 만들어 주세요라고 인식하는 시점, 뭐 시차, 그다음에 배를 이제 건조하고 다시 하는. 그래서 최소 몇 년은 걸려요. 국내 조선사들이 그 수주를 막 따기 시작한 게 2021년이에요. 근데 국내 조선사들이 본격적으로 오른 건 한 2년 정도 뒤였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조선사에 만약에 LNG 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LNG가 아마 마이너스 한 150도 정도 돼야 이제 액체가 될 거예요. 천연가스가. 근데 그 LNG를 이렇게 계속 차갑게 하는 것을 이제 보냉제라고 하잖아요. 그 보냉제를 납품하는 데는 이제 한국카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국카본이 옛날에는 그 카본 파이버 탄소 섬유 일종의 플라스틱 같은 거죠. 그것의 주로 용처가 뭐 낚싯대라든지 골프채라든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돈을 몇 천억씩 벌기는 어려운 그런 구조였는데 그 LNG 보냉제 그러니까 갑자기 2023년서부터 조선사들한테 납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한국카본의 수주가 2023년서부터 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국카본이 실제로 주도주가 되고 주가가 빨리 올라간 것은 2025년 3월경서부터예요. 대략 한 2년 정도의 시차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감독원의 전자공시에서 그 단일 품목, 그다음에 공급 계약 이런 어떤 수주 공시를 좀 유심히 살펴보면서 업황이 어디 쪽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데서 수주가 어디서 터지는지를 이제 보시면 이제 큰 어떤 투자의 해안을 얻으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조선, 해운, 항공, 건설 이런 것들은 이제 산업재라고 불려요. 주식시장에서. 산업재라는 건 사이클이 긴 겁니다. 최소한 몇 년짜리예요. 그래서 이 호황이 그냥 1, 2년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조선, 뭐 방산 이런 것들은 혹은 뭐 전력 이런 것들은 사이클이 뭐 1, 2년, 2, 3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투자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이라고 보면은 우연찮게 저희 이 사이클 투자 법칙 책에 보면은 맨 뒤에 이제 월간 단위로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왠지 매도리면 뭐가 올랐다, 매도리면 뭐가 올랐다라는 어떤 제철 주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2월이니까 3월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3월에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데 3월 달에는 그 기업들의 상장사들의 주주총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정부에서도 상법 개정하고 주주에 대한 어떤 권리를 더 높여줘야 되고 주주들한테 친화적인 정책을 해서 배당을 많이 주거나 뭐 자사주를 정말 예를 들면 그 매입했으면 강제 소각을 할 거냐 이런 이슈들 계속 이제 결국은 주식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잖아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어떤 정부의 의지도 굉장히 강력하고요. 자, 그러면 3월 주총 때 분명히 그동안 지배구조라든지 주주를 조금 등한시했거나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조금 주주를 좀 생각해줘라. 더 대주주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좀 유심히 보거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지금 지난 뭐 한 1, 2년 이상 끌고 왔던 게 고려하고 영품이죠. 그러면 이번 3월 달에도 분명히 굉장히 좀 시끄러울 거예요. 그죠? 근데 고려아연이 오를지 영풍이 오를지 뭐 지금 대세는 고려아연이 저기 하는 것 같지만 뭐 거기다 이제 금하고 그다음에 은하고 거기다 물론 이제 아연도 포함되지만 여기에 어떤 부산물로 수혜를 받으니까 일단 그 원자재 관련 주기도 하고 그러면 차라리 고려아연하고 영풍을 동시에 그냥 다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하튼 그 3월 주총 시즌 때 고려하고 영풍 이슈처럼 뭔가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고 이 책에 보시면 이상하게 과거에 보면은 뭐 100%는 아니지만 뭐 지난 뭐 10년이다 그러면 10번은 아니고 20년이다 그러면 20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 한 80% 이상 되는 그 확률로 3월 달에 현대 로템이 오르더라고요. 방산 주식이잖아요. 과거에 3월 달만 되면 현대 로템이 거의 매번 올랐었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꼭 그렇게 될 거냐는 그건 이제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요즘에 금과 은의 기세가 좀 무섭잖아요. 네네. 좀 일각에서는 지금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 막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이제 금은 같은 원자재 사이클의 뒷 배경에는 분명히 어떤 미국의 패권주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미국이 1등을 물론 이제 뭐 영원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의 길이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1등을 뺏기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그 달러의 발권국이라는 거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군사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달러화의 발권과 그다음에 군사적인 어떤 패권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원자재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통화의 대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은 한동안도 계속 사람들의 관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금이 오르는데 은이 떨어질 거냐? 그럴 일은 없겠죠. 다만 이제 은이 조금 빨리 올랐다 그러면 이제 조정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금만 오르고 은은 좀 잠자코 있었다 그러면 은이 이제 빠르게 오를 텐데 그런 어떤 그 원자재 사이클과 지금의 어떤 미국의 패권주의, 그다음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유동성 확대 정책 이런 것과 맞물려 있고요. 미국의 정치 사이클을 보면은 이제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은 바꿨지만 건국 이래로 정당이 두 개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도 틀리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 두 군데인데요. 두 군데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이제 대통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트럼프는 코끼리, 빨간색 코끼리로 상징되는 이제 공화당이죠.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파란색 당나귀인 민주당인데 민주당과 공화당을 비교를 해보면 원자재가 과연 어떤 그 집권당일 때 더 많이 올랐을까를 굳이 구분해 본다면 이제 공화당 정권 때
원자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어떤 트럼프 공화당 집권당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원자재가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고속 성장을 하면서 원자재를 빨아들일 때 그럴 때가 대략 2003년서부터 뭐 2007년, 2008년 금융위기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빼버리면 거의 대략 한 2011년 초반까지 이제 원자재가 올랐거든요. 아마 주식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2010년 하반기서부터 2011년 상반기 거의 그때가 이제 그 차화정이라고 해서 자동차, 화학, 정유 이때도 이제 원자재 어떤 강세의 수혜를 받고 한국의 특정 업종들 종목들이 올라가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원자재 사이클은 짧게는 뭐 한 7, 8년에서 길게는 10년 가까이 올라가는 큰 사이클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사이클이 대략 한 2년 정도밖에 안 지났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수년 동안은 원자재 상승이 지속될 거라고 아마 믿는 것이 현재 나와 있는 정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금이 너무 고점이라서 지금 와서 이제 들어가기가 좀 무섭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이라 들어가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분들은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못 사지 않나요? 모든 게 많이 네네네. 그래서 조금 더 긴 사이클이고 그 다음에 호황의 최소한 지금 마지막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된다면 조금은 근데 이제 저런 부분이 있죠. 은가격이라든지 그 변동성이 좀 심한 그런 어떤 자산들은 약간 단기 베팅보다는 조금 그 중장기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맞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조금 적은 자산이다 그러면 은보다는 당연히 금이겠죠. 그리고 은이라는 것은 어떤 AI 수요와 맞물려서 탄력을 더 받을 수도 있지만 AI 거품론이 부각되면 또 최근처럼 갑자기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금, 은 이렇게 묶여 있는 ETF도 요새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귀금속 ETF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묶음 투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네네. 지금은 사이클상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보시나요? 최소한 4월, 7월까지는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중간중간에 항상 터뷸런스 있어요. 그래서 그 터뷸런스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엔비디아 주가를 보거나 아니면 오라클 주가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 수급판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사람들이 그 돈 벌 때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주가가 또 계속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정부의 어떤 그 주가 부양에 대한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굉장히 강한 정책적 의지 그리고 그것이 또 실현되는 것들 기업들이 실적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반도체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목격하고 야 이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돈의 속도가 엄청난데 자 이것을 본질을 보면은 결국 한국 사람들의 돈이죠. 자 그래서 정부에서 코스닥 3천 이게 코스닥 얼마 갈 것 같아요? 가긴 갈 것 같은데. 가긴 갈 것 같죠. 분명히 신뢰는 가는데 본질은 한국 사람들의 돈이에요. 내부의 돈이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중국의 후광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국의 후광통은 이제 그 상해랑 홍콩이랑 이제 교차 거래를 한다. 그래서 중국 내국 사람들의 돈이 갑자기 증시로 몰려들던 때예요. 2000 대략 한 15년, 2014년 하반기서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인데 이 후광통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대략 한 2배 전후로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략 코스닥이 대략 한 900에서 올랐다, 1000에서 올랐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1800, 2000이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 2000 전후에서 일단 1800이 넘어가면 조금은 경계심을 갖고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는 코스닥이 2000에 근접하고 있으면 재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스피는 막 2만 감정. 코스피는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할 때는 이제 코스피의 어떤 그 가격 적정 가치에 대해서 많이 계산도 하고 전망도 하고 했는데 저런 부분이 있어요. 그 사이클 투자의 법칙은 뭐냐면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리는 부가 있으면 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요. 산이 있으면 골이 있는 거고. 그래서 과거에 코스피의 이 연봉을 보면은 이제 내국인들이 막 들어오고 시장이 막 개방되는 그 시점이 이제 1980년대 저희 후반이었죠. 뭐 3조 호황도 있고. 그런데 코스피의 역사를 보면 뭔가 레벨을 바꾸잖아요. 레벨을 바꾸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쉬어가요. 그리고 길게 보면 5년이고
짧게 보면 3년 정도 오르다가 다시 이제 주춤거려요. 그런데 지금 뭐 한 2년 정도 올랐죠. 그래서 그 기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은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갈 거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 6천에서 끝날지 혹은 혹자처럼 7천에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권 같은 좀 이런 안전자산 여기에도 사이클 법칙이 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 지금 금리 사이클 안에서 채권 투자 적기가 좀 언제라고 보시나요? 아마 확정금리형은 특히 거액자산가들은 그 안전한 미국 국채를 많이 하시죠, 그죠? 근데 그것이 어떤 금리에 대한 어떤 혜택 때문일까 아니면 달러를 모으고자 하는 수요일까는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손실을 보는 거죠.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채권이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짧게 한 뭐 1, 20년 내로 보면 금리의 하락 사이클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고 금리의 상승 사이클이거나 아니면 금리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사이클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채권 투자에 대한 어떤 자본 이득, 채권 가격이 올라서 상승한다, 뭐 이제 수익을 낸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 타이밍으로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여러 종류고 그 다음에 단기채도 많이 하시고 아니면 크레딧물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금리에 대한 보통의 채권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하는 사이클은 끝났다. 근데 아주 길게 보잖아요. 근데 되게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금리는 700년 동안 떨어지기만 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금리는 떨어지는 게 답이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인가요? 돈을 계속 풀어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가가 여기서 더 이상 계속 싸질 수 있을까요? 예, 그것도 힘들 것 같고요. 거기다 각국에다 예를 들면 재정 정책을 많이 한다잖아요. 거기다 이제 일본까지 동조하죠. 그래서 일본 금리 올라가는 걸 사람들이 조금씩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과거처럼 QE 같은 국채 직매입하고 MBS 직매입하고 하더라도 오히려 쓸 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아마 떨어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금리가 여기서 이제 폭락하는 건 뭐냐면 심각한 쇼크나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거나 뭐 그러면서 금리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면 금리의 어떤 하락 사이클을 지금 크게 기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사이클을 주제로 책을 쓰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또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이거 하나만은 좀 얻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 사이클에 대한 관심은 원래 많았었고요. 저도 사실은 배경은 공학도입니다.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여기 이제 오일러 공식이 나오거든요. 뭐 수학자도 아니고 수학도 잘 못해요. 근데 오일러 공식이 나오는데 이 뭔가 직선을 이 익스포넨셜한 것들을 이 파이라는 함수로 뭔가 이렇게 곡선 파도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U의 1 이거는 보면은 뭐 매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매도인 0으로 가는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수학자들이 가장 아름다운 공식이라는 게 이제 이 오일러 공식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형을 이제 파동으로 만드는 거라고 굳이 이제 해석을 붙일 수도 있는데 예전처럼 도대체 이 주기는 뭘까? 그다음 진폭은 왜 생길까? 그리고 늘 예를 들면 이 자연의 섭리, 순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자연의 섭리가 우리 몸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 사이클서부터 사실은 이 생명 현상의 사이클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넷 데이비스 리서치라는 어떤 사이클 연구소 자료도 많이 봤고 또 많은 분들이 많은 어떤 시장의 대가들이 이 사이클 연구를 하거나 여기서 이제 뭔가 영감들을 얻거나 착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장 할 때도 매년 그 해외 유명한 연사들을 모셔놓고 큰 투자 포럼을 했었는데 아마 2012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해리 덴트라는 분을 모셔가지고 그때 포럼을 했을 때 제 포럼의 주제 제목을 사이클스라는 어떤 제목으로 붙여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자연의 섭리, 주가는 계속 오르진 않는다. 그건 뭐 누구나 하나만 한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게 과연 내가 지금 담고 있는 주식이 사이클이 짧은 업종이냐 긴 업종이냐 이것을 판단하고 좀 투자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종목을 찍어주는 부분은 잘 읽어보시면 사실 종목도 많이 찍혀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약간 금융의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아마 잘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들
왜냐하면 저희 리서치를 20년 동안 리서치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좀 너무 이렇게 민감하지 않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면 혹은 뭐 필요하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저희 회사에서 만든 것 중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구글에 이렇게 셀스마트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셀스마트로 들어가시면 이제 미국은이 있어요. 뭐 앱으로 보셔도 돼요. 앱도 있습니다. 셀스마트. 그러면 뉴욕 증시랑 이제 가장 중요한 뉴스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진짜 어려운 거는 하루에도 뉴스가 쏟아지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 뉴스부터 미국 뉴욕 증시 어땠는지 살펴보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이랬고 저것도 저랬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한두 개만 뽑아봐. 뭐가 제일 중요해? 그것을 자꾸 선별하는 그런 연습을 안 했잖아요. 근데 저희 셀스마트 홈페이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뉴스 1번, 2번, 3번을 이제 찝어주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결국 투자를 해야 되니까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여기 한국은이라는 메뉴에 가보시면 최근에 며칠 동안 미국에 이런 테마가 올랐어. 예를 들면 뭐 광케이블이나 광통신에 대한 그런 테마가 올랐어. 그러면 한국엔 뭘 사야 돼? 라고 이렇게 종목들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코스닥 레버리지를 투자하고 싶어.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개인, 기관, 외국인 중에서 누가 제일 잘해? 최근 상황 동안, 최근 3개월 동안. 코스닥은 뭐 기관이 제일 잘해. 그러면 기관이 오늘 매수해? 그럼 오늘 매수하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한 달 후에 플러스 수익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남들은의 메뉴에 가보면 내가 원하는 종목 혹은 지수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하는 투자자인지 이걸 알려줘요. 자, 가장 잘하는 투자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는 대한민국의 전 증권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저희밖에 없습니다.